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진짜고 미진웅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인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도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158페이지에 도시화와 도시 구조 그리고 세계화와 세계 도시라는 내용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1시간에 다루기는 조금 많아서 2시간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158페이지에 있는 도시와 도시화 도시화 뭔가 라임 같네요. 도시와 도시화 내용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본격적으로 내용 진행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세계 인구 이동과 지역의 변화라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세계 인구 이동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었죠. 자발적 인구이동, 경제적 인구이동의 특징을 갖고 있다. 자, 특히 경제적 목적의 인구이동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적 이동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를 찾아서 돈 벌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경제적 수준으로 봤을 때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대륙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도와 관련해서 어떤 이동들이 제시되는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런 인구 이동에 의해서 여러 지역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28강이고요. 본격적인 내용 진행해 보기 전에 역시 오늘도 오프닝 코너 바로 끌림 준비해 보았습니다. 벌써 28번째네요. 매번 하는 얘기인데요. 매번 끌림 어디를 소개해 드릴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맨 첫 번째 1강에서 어떤 지역 소개해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예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어디 가나 누구와 만나든 늘 얘기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가보고 싶은 곳들이 있다. 첫 번째가 예멘입니다. 두 번째가 시리아, 네 번째가 라틴 아메리카이고요. 그리고 예멘, 시리아, 세 번째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네 번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 너무나도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집트에 정말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룩소르라는 곳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끌림 룩소르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집트의 중앙 나일강변을 따라 동서로 자리한 룩소르는 고대 이집트를 대표하는 문화 도시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파라오들이 건설한 웅장한 신전을 중심으로 룩소르의 골짜기와 들판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적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룩소르에는 신전을 비롯한 이집트 고대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룩소르의 동쪽 지역에는 신전 유적지가 대부분이고 서쪽은 제사를 치르는 장제전과 시신을 모아놓았던 동굴 유적지가 있습니다. 룩소르 북쪽에 세워져 있는 카르나크 신전은 고대 이집트의 신전 가운데 가장 크고 웅장한 신전으로 아몬 대신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몬 신전의 중심은 거대한 기둥이 늘어선 열주실입니다. 길이 100m, 폭이 53m에 달하는 웅장한 공간에 높이 23m와 15m의 기둥 134개가 서 있는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을 줄 뿐만이 아니라 열주에 새겨진 조각과 벽화는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자, 카르나크 신전 옆에 위치한 룩소르 신전은 제18대 왕조 9대 왕인 아멘호테프 3세가 세운 신전입니다. 과거 카르나크 신전과 연결되어 있던 성스러운 길 일부가 아직 현재까지도 남아있는데요. 성스러운 길에는 인간의 얼굴에 사자의 몸을 가진 수십 개의 스핑크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룩소르 신전을 대표하는 유적 역시 열주입니다. 아몬 신전의 기둥들보다는 높이도 낮고 크기도 작지만 18m 높이의 기둥 14개는 무엇보다 돋보이는 유적물입니다. 나일강 동쪽이 신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서쪽의 왕들의 계곡은 왕들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왕들의 계곡을 상징하는 유적지는 투탕카멘 왕의 묘입니다. 투탕카멘 왕의 묘는 황금으로 만든 마스크와 황금 미라, 황금으로 그려진 벽화, 벽을 장식한 상형 문자에 이르기까지 온통 황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외에 하트셉수트 여왕의 장제전 또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기원전 15세기에 하트셉수트 여왕을 위하여 지은 것으로 고대 이집트 장제전 중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계곡의 경사면을 활용하여 지은 3층 건물로 층마다 있는 테라스와 각 테라스에 새겨진 조각은 피라미드와 더불어 고대 이집트 건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집트의 룩소르라는 곳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워낙에 발음이 안 좋은 사람인데요. 오늘 가뜩이나 발음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투탕카멘 왕의 묘, 예. 하트셉수트 여왕의 신전.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투탕카멘 왕의 묘, 하트셉수트 여왕의 신전, 하트셉수트 장제도. 이거 제가 혀가 굉장히 길거든요. 코까지 다 닿는 편도 혀가 굉장히 긴데요. 이상하게 발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신체적인 불리함, 이 신체적인 어떤 단점이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문제인지 우리 모두의 문제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치틀의 룩소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제 발음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계속 문제네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자, 어쨌든 이집트에는 아름다운 고대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룩소르는 정말 많은 유적들이 간직되어 있는 넓은 공간을 합쳐서 룩소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들의 계곡, 그래서 왕들을 위한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들을 위한 신전이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위한 공간과 왕들을 위한 공간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곳인데요. 아쉽게도 이 왕들을 위한 왕들의 무덤은요, 너무나도 도굴이 많이 이루어져서 현재는 이 유물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발음이 어려웠던 투탕카멘의 묘, 왕의 묘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대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의 이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룩소르 기억해 주시고요. 언젠가 이집트에 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저의 이 발음상의 부정확함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공개해 드리고요. 오늘은 28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도시화, 라임에 있는 도시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진정하고요. 부끄럽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화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오늘 도시라는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일단 도시는 어떤 곳인가요? 자, 사람들이 어떤 정처를 두고 일정한 곳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공간을 정주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주 공간은 크게 도시와 촌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도시 혹은 촌락에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도시 아니면 촌락이란 얘기죠. 여러분들은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촌락에 살고 계신가요? 저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살고 계시겠죠. 자, 그럼 제가 도시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자, 다시 얘기해서 어떤 곳을 도시라고 하는 걸까요? 자, 도시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촌락보다 인구가 많고요. 다음, 촌락은 주로 어떠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인가요? 농촌, 어촌, 산지촌,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도시는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저도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2,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곳, 그런 곳들을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도시의 정의는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인구가 많고 2,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곳, 그러한 곳들을 우리는 도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도시화는 뭘까요? 자, 이 화자는 되다 화자입니다. 액화, 액체가 되는 것, 기화, 기체가 되는 것. 그럼 도시화는 도시가 되는 것이란 뜻이겠죠. 자, 그런데 도시는 인구가 많은 곳, 2,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곳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도시화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2,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2, 3차 산업 종사자가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도시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도시 거주 및 2,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이에요, 비율.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도시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도시화는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일정한 경제 수준의 발전에 따라 거의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도시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을 때부터 경제 수준이 차츰 성장함에 따라 일정한 과정을 따라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아름다운 S자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S자. 자, 그래서 이러한 곡선을 도시화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세로축에는 도시화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 도시화율은 다시 이렇게 볼게요. 도시 거주 인구 비율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거주 인구 비율. 그래서 한 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도시화의 단계를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시화율, 다시 얘기해서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늘어나는 정도를 어느 정도 속도로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 단계의 특징을 살펴보죠. 먼저 초기 단계입니다. 자, 초기 단계는요, 일단 도시화율이 굉장히 낮은 단계예요. 다시 얘기해서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단계입니다. 그럼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람들은 도시 아니면 촌락에 거주한다 그랬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촌락에 거주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촌락에 거주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촌락 거주. 자, 촌락에 거주한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차 산업에 종사한다는 얘기일까요? 촌락, 농업, 어업 등과 같은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 거주 인구 비율, 도시화율이 한 30%가 안 되는 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대부분 촌락에 거주하고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 나라에서 도시의 면적과 촌락의 면적 중에 어디가 더 넓을까요? 촌락의 면적이 훨씬 더 넓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초기 단계는 넓은 촌락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가장 고른 인구 분포를 보이는 단계입니다. 자, 옆으로 좀 긴데요. 자, 그럼 초기 단계는 주로 경제 발전 단계상으로 구분해 봤을 때 어떠한 나라들이 이 초기 단계에 속할까요? 선진국? 아니겠죠. 1차 산업 중심의 나라니까 대부분 저개발국 또는 일부 개발도상국들 중에 초기 단계에 속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초기 단계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가속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속화되는 거예요.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의 증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촌락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촌락과 이별하고 도시로 향하는 단계를 이촌향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왜 대체 촌락을 떠나 도시로 떠나는 걸까요? 도시에 무언가 사람들을 호로록 끌어들이는 흡입 요인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일반적으로 1차 산업보다는 2, 3차 산업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2, 3차 산업이 발달한 도시는 촌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고요. 자, 이촌향도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2단계에서 바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거죠.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촌락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단계, 그게 바로 가속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문구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자, 이 가속화 단계는요, 도시 거주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단계입니다. 오호호.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초기 단계가 저개발국 혹은 초기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단계라면 가속화 단계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이 30에서 70 사이 또는 30에서 80 사이에 있는 이러한 단계를 가속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단계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마지막 단계는 종착 단계인데요. 좀 겹쳤네요. 잘 보이시죠? 좋습니다.
종착 단계. 자, 이제는 대부분의, 다시 얘기해서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전체 국민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는 건가요? 도시에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종착 단계는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게 여기 있다는 얘기죠. 자, 가속화 단계는 도시 거주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단계예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단계입니다.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30, 40, 50, 60, 70, 80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도시 거주 인구 증가 속도는 빠른 단계는 아니고요. 도시 거주 인구 증가 속도가 거의 완만한 단계입니다. 완전히 거의 정체되어 있는 단계예요. 하지만 전체 단계를 통틀어서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은 가장 높은 단계. 다시 얘기해서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도시화율은 높아지는 거니까 도시 거주 인구 비율도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결국 종착 단계에서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종착 단계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진입해 있는 단계가 되고요.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은 가장 높지만 상대적으로 도시 거주 인구 비율 증가 속도는 둔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는 촌락을 떠나 도시로 왔던 사람들이 다시 도시를 떠나서 촌락으로 이동해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역도시화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어찌됐건 한 나라의 도시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이러한 곡선을 이루면서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로 나눠볼 수 있고요. 각 단계의 특징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요. 자, 이러한 도시화 곡선이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나타나진 않겠죠. 자, 세계 여러 나라들을 비교해 봤더니 경제적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선진국,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들, 상대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 간의 도시화 과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이번 주제의 핵심입니다. 자, 자료 보죠. 이거 지울게요. 자,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곡선을 비교해 봤더니 선진국은 굉장히 완만하게 도시화율이 증가하지만 개도국은 선진국보다는 더욱 빠른 속도로 도시화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자, 결국 선진국은 천천히 도시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도시화의 속도가 느리고요. 다음에 개발도상국보다 먼저 도시화가 시작됐죠. 이른 도시화. 느리게 그리고 이르게 그리고 기간으로 살펴보면 선진국은 더욱 오랜 기간 동안 도시화가 이루어졌고요. 개발도상국은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도시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랜 기간 요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이고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보다는 더욱 늦게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선진국 도시화의 특징이라면 개도국은 빠른 도시화, 상대적으로 도시화의 시기가 늦죠. 느린 도시화. 그러니까 시기가 늦다 이렇게 정리하죠. 시기가 늦다. 그 다음에 기간은 짧은 기간 동안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요거예요. 도시화의 속도입니다. 선진국은 엄청나게 천천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네. 대책을 세워보자.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얘는 빨리 문제가 나타나도 야, 그런 문제 극복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화의 속도 차이다. 자, 그럼 왜 이런 속도의 차이가 나타나냐?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선진국은 주로 이촌향도에 의해서 도시 인구가 늘어났지만 얘는 이촌향도와 함께 도시 인구가 자연 증가,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면서 도시 인구가 더욱더 빠르게 증가한 것이죠. 자,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해 보고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도시별, 국가별 도시화율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산업화가 이루어진 영국,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종착 단계에 진입하면서 안정화된 도시화율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중국은 도시화가 늦게 시작되면서 아직까지 가속화 단계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준에 따라서 도시화 과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졌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가 도시고요. 여기가 촌락이에요. 자,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자리를 찾으러. 자, 그런데 서서히 그래 도시로 가볼까? 농사 짓던 사람들이 2, 3차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나도 가봐야지. 허허. 그래 나도 가자. 허허. 이렇게 서서히 한 명씩 또다시 사람들이 한 명씩 또 한 명씩 지겨울 정도로 천천히 증가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계속해서 도시화가 진행됐던 겁니다. 느린 도시화의 특징이죠. 자, 반면 개도국은 다릅니다. 자, 개도국 역시 도시고요. 여기 촌락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촌락에 살고 있었는데 급해요. 빠르게. 나도. 그리고 촌락을 떠나 도시로 이동해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와 더불어서 도시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 애기들이 태어납니다. 이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생률이 높죠. 촌락을 떠나 도시로 이촌 향도를 통해 이동해오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 안에서 응애 애기 태어나고요. 또 사람들 이동해 옵니다. 또다시 응애 또다시 이동해 오고요. 응애 또다시 태어나고요. 응애 태어나고요. 응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출생이 이루어지면서 도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진국은 이촌향도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지만 개발도상국은 이촌향도와 함께 자연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더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됐다. 이게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선진국의 도시화 과정 정리해 봅시다. 자, 선진국의 도시화 과정, 산업혁명 이후 공업 발달과 함께 느린 도시화가 진행됩니다. 천천히 선진국 도시화의 가장 큰 특징. 자, 이로 인해 현재는 도시화가 정체되어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해서 도시 인구 증가 속도는 느립니다. 때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있어요. 단,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은 높게 나타나는 거죠. 대부분 종착 단계에 속해 있으니까. 종착 단계. 주의하셔야 돼요.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은 높지만 도시 인구 증가 속도는 현재는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또는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역도시화 혹은 재도시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림으로 볼게요. 자, 촌락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한 나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죠. 이것을 도시화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랫동안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도 많아지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집값도 높아지고 대기 오염도 심해집니다. 여기 좀 살기가 힘들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도시에서 못 살겠어. 다시 촌락으로 돌아갈래. 그래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촌락으로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촌락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도시화라고 부르는데 얘는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죠. 도시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촌락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역도시화라고 부릅니다. 도시화와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자, 그런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에 있던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살만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쾌적한 환경을 찾아 나는 맑은 공기, 정말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어 하고 외곽, 촌락 지역으로 나가는데 살기가 그래도 촌락은 조금 힘든 거죠. 영화 보러 가려고 해도 차 타고 1시간 가야 되고 집 앞에 편의점이 없어가지고 막 껌하나 사는 데로 막 30분 걸어가야 되고 안 되겠다. 역시 도시가 짱이지.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촌락에서 도시로 갔다가 도시에서 촌락으로 갔다가 다시
촌락에서 도시로 가니까 얘는 재도시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역도시화와 함께 재도시화가 일어나는 곳도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선진국은 이제 대부분 도시화가 굉장히 심화되고요.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자, 이런 대도시의 영향력이 주변적으로 확대되게 되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생활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대도시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개의 대도시들이 마치 하나의 생활권처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우, 우린 그것을 메갈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도시가 완전히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군데에서 이러한 메갈로폴리스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첫 번째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태평양 연안. 이렇게 간선철도를 따라 연결되면서 마치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면서 메갈로폴리스 형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북동부 지역. 역시 대도시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메갈로폴리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점점 더 수많은 기능을 갖추게 되고 많은 인구가 모여들게 되면 이 대도시의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주변 도시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서울의 영향력이 경기도까지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만들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 살펴보죠. 자,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함께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선진국은 느리고 개도국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멕시코시티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죠. 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계속 살펴봤는데요. 자,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은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중에서 어디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랬죠?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나라, 선진국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것이 곧 선진국이라는 얘기냐? 이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를 판단할 때는 물론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첫 번째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선진국보다 더 높은 개도국들도 있어요. 자, 이런 나라들을 파악할 때는 도시 거주 인구 증가 속도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도시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으면 개도국이고요. 그러니까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현재 높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져 왔으면 걔는 개도국이고요. 반면에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이미 도시화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으면 선진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개도국의 특징 살펴보죠. 자, 개도국의 특징. 과도시화로 인해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일반적으로 가속화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자, 과도시화는 뭐냐면요. 과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진 거죠.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쉽게 얘기하면 한 도시에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 필요하겠죠? 직장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도시에 집이 100개밖에 없어요. 100명이 살 만한 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1000명이 들어오게 되면 900명은 잘 곳이 없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도시가 수용 가능한 인구가 100명밖에 없는데 이 도시에 1000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과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것을 과도시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집이 부족해지겠죠? 일자리 부족해지겠죠. 그것을 도시 문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러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슬럼 지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도시에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도시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던 집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촌락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오늘 그냥 나 도시 갈래? 하면은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은 그렇지 않죠. 집을 뚝딱, 효로록, 뿅 하면 하루 만에 짓고 막 훅, 약, 뿅뿅 하면 막 집이 막 지어지는 건 아니죠. 다시 얘기해서 인구가 모여드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 있지만 집을 짓는 속도는 그만큼 빨라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인구가 늘어나는데 집은 상대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늘어나질 못하겠죠. 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집은 조금밖에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집은 조금. 우악! 자, 결국 이 단계에 다다르면 인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주거할 집의 숫자는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거지 부족, 주택 부족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도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촌락을 떠나 도시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살 집이 없네? 집이 없으니 도시로 다시 고향을 돌아가야겠네? 이럴까요? 그렇진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왔는데 집에 땅 다 팔아서 우리 집 문서 다 팔아서 도시까지 왔는데 어떻게든 성공해야겠어. 근데 집이 없네. 어떡하지? 마침 여기 판자가 하나 있구나. 판자떼기 갖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고요. 열심히 구두 닦아서 번 돈으로 벽돌을 하나 삽니다. 하나씩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집이 부족해지니까 아무데나 또는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곳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름한 이러한 집들이 여러 곳에 집중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도시 외곽에 집중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도시 안에 굉장히 막 경사가 급하고 막 높은 산에 있어서 사람들 별로 안 사는데 그런데도 이러한 집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이런 데 뭐라고 부르나요? 도시 안에 굉장히 높은 지역에 달과 가깝다 그래서 뭐 달동네, 산동네 이렇게 부르죠. 자, 이렇게 허름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을 우리는 슬럼이라고 부릅니다. 주택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이러한 슬럼이 도시 곳곳에 발달하게 되고요. 도시 곳곳에 발달한 이러한 슬럼은 도시의 쇠퇴를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과도시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러한 슬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엄청나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달동네 같은 이러한 모습들인데요. 얘네들이 무허가 주택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허가를 받기는 1층으로 받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벽돌을 더 쌓아서 막 2, 3, 4층으로 올린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자, 되게 뭔가 멋있어 보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와 경광으로 봤을 때 우와 멋있다 하지만 여기 사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 타러 내려오려면 이걸 다 우후후후 다시 올라갈 때 여기를 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죠. 요거 이제 베네수엘라의 슬럼의 모습이고요. 이제 대표적인 데가 브라질의 파벨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파벨라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죠. 그래서 전기나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브라질의 파벨라는 거의 뭐 치외 법권지대라 그래서 이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도 않는 곳이래요. 그래서 깽단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 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막 총 맞아 죽기가 일쑤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이 정부 경찰들이나 정부군과의 많은 총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막 총 갖고 다니는 건 일쑤고요. 총소리 듣고도 막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브라질 정부에서 브라질 월드컵과 올림픽을 앞두고 이 파벨라에 있는 깽단들을 소탕해야겠다라고 해서 일대 소탕 작전을 벌였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깽단들이 남아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파벨라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어떤 좀 매력적인 관광 코스, 그러니까 관광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깽단이랑 연계되어 있는 여행사가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막 총 들고 있던 사람들, 안녕하세요, 막 안녕하세요는 안 하겠죠. 헬로 이렇게 반겨줄 정도로 여행을 할 수는 있대요. 근데 굉장히 좀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슬럼이 많이 형성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슬럼을 보여주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요.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인데요. 제목에도 슬럼자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인데요. 자, 이 영화는 슬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인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인도의 슬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인도에서 나타나는 종교 분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인도의 도시화와 인도의 산업화, 이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특히나 세계지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영화 보면은 세계지리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인도의 슬럼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모습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슬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158페이지까지 살펴봤고요. 이 도시화와 관련된 몇 가지 자료 같이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보시는 자료는 이 전 세계 여러 국가의 도시화율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일단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는 얼반이 0에서 49%, 다시 얘기해서 도시화가 굉장히 미약한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프리카에 많이 몰려 있고요.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 지역에도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보다는 도시화가 더 많이 진행됐으나 역시 50에서 74% 높은 도시화율은 아직까지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또 동부 유럽 쪽에 모여 있습니다. 자, 반면 노란색은
75%를 넘어서는 이미 거의 도시화가 종착 단계에 이르러서 도시화가 굉장히 안정된 단계에 들어서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앵글로 아메리카와 유럽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75%가 넘어서는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의 도시화율만으로도 우리는 이 지역은 좀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겠구나, 또는 상대적으로 조금 경제 수준이 낮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극단적인 예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시화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죠. 대부분 촌락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자료. 자, 두 번째 자료는 세계 여러 도시를 나타내주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가도시군과 나도시군으로 나누어서 인구 증가율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자, 가도시군은 일반적으로 도시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40에서 10% 정도. 다시 얘기해서 인구가 감소하거나 굉장히 적은 비율만큼 늘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나도시군은 1000%에서 5만% 가까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도시군은 주로 유럽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에 집중되어 있고요. 반면 나도시군은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도출해낼 수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도시의 인구 증가율은 낮게 나타난다. 그 얘기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도시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진국은 도시 인구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고요. 때로는 마이너스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있는 상대적으로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자료 봅시다. 자, 이 자료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은 자료인데요. 일단 2011년에 대륙별 도시화 촌락 인구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미 대륙별 인구 순위 암기했죠. 그래서 2011년에는 유라, 그 다음에 2050년이 되면 아라유로 바뀔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A, B, C, D가 어떤 대륙인지 이미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어떤 대륙인지부터 살펴보죠. 자, 우리 대륙별 인구 순위가 유라라고 했는데요. 얘 말고 압도적인 인구 1위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B가 자연스레 아시아가 되고요. 아시아를 제외하고 그 다음이 유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A가 두 번째니까 아프리카가 되고요. 그 다음에 C가 세 번째니까 유럽. 다음에 D가 라틴 아메리카가 되고요. 다음 오세아니아 말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죠. 이가 앵글로 아메리카가 됩니다. 좋습니다. 자, 요 대륙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료는 도시화 촌락에 거주하는 인구 수를 표현한 자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여기서 도시화율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도시화율은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도시화율은 다시 얘기해서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이게 바로 도시화율이 되는 겁니다. 아시아는 대략 50% 가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전체 대륙 중에서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대륙 어딘가요? 바로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는 거죠.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비율이 높으니까. 자, 반면 도시 인구 수가 가장 많은 대륙은 압도적으로 아시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대륙은 아프리카가 되죠. 얘는 도시보다 촌락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1등과 꼴찌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륙별 도시화율의 1등은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꼴찌가 아프리카가 됩니다. 두 개만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 B, C, D와 여기 나와 있는 A, B, C가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디지? 161페이지에 바로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를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 연결해 보시고요. 일단 E는 도시화율이 가장 높으니까요.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고요. A는 가장 낮으니까 아프리카가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함께 도시화율이 낮은 대륙 어딜까요? 가장 낮은 대륙은 아프리카, 그 다음이 아시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대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D인데요. D. 자, D는 도시화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특징이 이거죠. 도시화율 증가 속도. 다시 얘기해서 도시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얘가 바로 라틴 아메리카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료 몇 개 살펴봤고요. 우리 뒤쪽에 나오는 문제 몇 가지 풀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는 대륙별 도시거주 인구수 및 도시화율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라에 해당하는 대륙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일단 우리 도시거주 인구수 나와 있고요. 도시화율 나와 있죠. 아까 1등과 꼴찌는 외워두시면 좋다 그랬죠. 도시화율 1등 어딘가요? 앵글로 아메리카. 그래서 라가 바로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율 꼴찌 아프리카가 되죠. 그래서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가가 아프리카가 됩니다. 다음 도시 거주 인구 수가 가장 많은 대륙. 당연히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 인도, 아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거주 인구 수 가장 많은 나가 아시아가 되고요. 다음에 나 남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다만 남았죠. 자, 라틴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레 다는 마지막 남은 유럽이 되겠죠. 유럽. 그러면 정답을 찾으면 아아유앵이 되겠네요. 아아유앵. 그래서 아아유앵 하면은 아프리카가 가였죠. 아아유앵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아유앵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대륙, 가장 높은 대륙 두 군데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도시 거주 인구수는 우리가 아시아는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잖아요. 거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문제니까 이 자료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제 가봅시다. 다음 문제는 여러분 교재 162페이지의 2번 문제입니다. 자, 지도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지도는 어떤 거냐면 도시별 인구 성장률을 나타냈고요. 도시 인구 제시해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도시별 인구 성장률은 색깔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인구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자, 도시별 인구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는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까요? 낮은 국가일까요? 낮은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시 얘기해서 색상이 짙어질수록 개도국일 가능성이 높고요. 위로 인구 성장이 낮을수록 선진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억 보죠. 자, 앵글로 아메리카는 아시아보다 도시 거주 인구수가 많다. 자, 이거 지도 보지 않아도 아시아와 앵글로 아메리카 중에 어디가 도시 거주 인구수가 더 많을까요? 압도적이죠. 아시아가 도시 거주 인구가 더 많습니다. 자, 지도 보면요. 앵글로 아메리카 여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글로 아메리카 도시 거주 인구 뭐 요 정도 됩니다. 아시아 보십시오. 와, 엄청나죠.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아시아가 도시 거주 인구수가 많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니은. 아프리카의 도시들은 유럽의 도시들보다 인구 성장률이 대체로 높대요. 자, 아프리카의 도시들 굉장히 짙은 색깔이 나타나고 있지만 유럽은 대부분 노란색입니다. 인구 성장률이 낮죠. 따라서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자, 인구 성장률이 높은 도시일수록 도시 인구 규모도 크게 나타난다. 자, 이거는 아닌 것 하나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도시 인구는 도형 표현도로 나타내놨는데요. 네모면은 10만 명, 1000만 명 이상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도쿄 있네요. 인구가 엄청나게 많지만 인구 성장률은 1% 미만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뭐 대표적인 도시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중국에 있는 도시들은 인구도 많고 성장률도 높지만 도쿄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인구는 많지만 인구 성장률은 낮죠. 그래서 도시 인구 성장률이 높은 도시일수록 도시 인구 규모도 크다. 이건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리을. 자, 오세아니아와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내륙보다 해안에 규모가 큰 도시들이 많이 분포한대요. 오세아니아, 남동부 해안, 남서해안.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해안가에 규모가 큰 도시들 많이 분포하고 있죠. 리을도 많네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 포함하는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163페이지입니다. 기본 문제 1번이고요. 자, 도시화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시죠.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는 네 국가의 도시화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A, D 국가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자, A, B, C, D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A, B, C, D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 어딜까요? A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D가 되겠죠. 하나 더 비교해 봅시다. 자, B와 C 중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나라 어디일까요? B와 C 중에 C, B, B가 되는 겁니다. 도시화
율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경제 수준이 낮다는 얘기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다다른 B는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기 보죠. 기억. A는 C보다 산업화 역사가 오래되었을 것이다. 자, A는 C보다 더 선진국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더 먼저부터 산업화가 시작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C보다 산업화 역사가 오래되었겠죠.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B는 D보다 3차 산업종사자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자, 3차 산업종사자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B는 D보다 도시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얘는 도시화율이 어느 정도 정체 단계에 다다랐죠. 아하, 경제 수준이 높겠구나. 아, 경제 수준이 높으면 선진국, 다시 얘기해서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도 높겠네. 그러면 니은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좋습니다. 디귿으로 갑시다. 자, 디귿 C는 A보다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진입한 시기가 이를 것이다. 자, C는 A보다 일단 도시화율 전체가 낮고요. 그다음에 A는 이미 오래전에 얘가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종착 단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C는 A보다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진입한 시기가 늦다라고 얘기하겠죠. 다음 리을. D는 B보다 2010년 역도시화 현상이 활발할 것이다. 자, 역도시화 현상은 일반적으로 도시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완전히 정체, 안정화에 다다른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D는 B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역도시화 현상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겠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63페이지의 기본 문제 2번입니다. 자, 그래프는 세 대륙의 도시 인구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다 대륙으로 오르는 것을 고르랍니다. 자, 일단 보기부터 보죠. 자, 제시되어 있는 대륙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래요. 자, 그럼 가나 다 중에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다가 어느 대륙일까요? 가장 낮은 도시 인구 증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선진국의 비율이 높다 그랬죠. 따라서 다가 유럽이 되고요. 다가 유럽. 자, 그럼 가와 나 중에 하나는 아시아, 하나는 아프리카가 되겠죠. 자, 그런데 도시 인구 증가율. 자,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에서 도시 거주 인구가 더 많은 대륙. 바로 아시아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도시 인구 증가율도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가 아시아, 나가 아프리카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풀지 않은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문제풀이 강의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158페이지의 도시화 관련된 내용 중에서 도시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선진국은 느린 도시화, 개도국은 빠른 도시화. 이게 이 주제의 초점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28강 관련된 핵심 키워드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오늘의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오키입니다. 오키. 자, 첫 번째는 이 현상의 정의입니다. 도시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2, 3차 산업 종사주가 늘어나는 것을 이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도시화 단계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개도국과 선진국 비교해서 빈칸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공부하지 않고 남아있는 내용,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 내부 구조, 그리고 세계 도시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안녕.